14조 원의 요새가 100만 원짜리 파리떼에 침몰하다. 펜타곤 깊숙한 곳, 극비 시뮬레이션 결과가 스크린에 뜨자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대양을 호령하던 미 해군의 자부심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단돈 100만 원짜리 자폭 드론 수백 대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불타버린 것입니다. 거대 제국의 무적 신화가 종말을 고하려던 그 찰나 태평양 너머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짧은 보고서 한 장이 정적을 깼습니다. 미국이 10년 넘게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불가능이라 결론 내렸던 초정밀 무인기 사출 제어 기술. 그것을 한국은 이미 소리 없이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창과 방패가 무력해진 시대.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기술을 손에 쥔 K방산의 심장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월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는 미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모함이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입니다. 제가 이 바다 위 철의 요새를 믿어온 시간이요. 그런데 그 보고서 한 줄이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미 해군 전략기술분석실 수석 분석관이었죠. 아니, 지금도 그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회의실에서 저는 한 장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 드론 군집 공격 시뮬레이션 결과.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최신의 항공모함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해상 병기죠. 그 위에는 최첨단 레이더, 요격 미사일,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빈틈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화면 속에서 그 거대한 요새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공격 주체는 최신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순항 미사일도 아니었어요. 단가 5만 달러짜리 드론 500대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우리 방어망은 그것들을 격추했습니다. 10대, 20대, 50대 계속 떨어뜨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요격 미사일도 고갈됐어요. 그리고 남은 드론 200여 대가 항공모함 갑판을 강타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옆에 앉은 로버트 제독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3번을 더 돌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니,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몇백 달러짜리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탱크를 무력화시키는 걸.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가 드론 보트에게 당하는 걸. 하지만 우리는 항공모함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에요. 70년 동안 바다를 지배해온 미국의 자존심이죠. 설마 우리까지?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어요. 전자기 항공기 사출 시스템 보고서. 기존의 증기 캐터펄트를 대체하는 최첨단 기술이죠. 제럴드 포드함에 처음 탑재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21세기 항공모함의 심장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운용 신뢰도 목표치 20회 연속 사출 중 평균 11회에서 고장 발생. 전력 제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긴급 점검 총 47회. 동시 다발 항공기 운용 시 출력 불안정 지속적 문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30억 달러짜리 항공모함이 제대로 된 전투기 이륙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개념은 완벽했어요. 증기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고 유지보수도 간편하다고 설계됐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력 제어가 너무 복잡했어요. 하나의 중앙 시스템이 모든 걸 통제하다 보니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취약해진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의 관련 회의록이 들어 있었어요. 2019년 시스템 안정화까지 2년 소요 예상. 2021년 추가 개선 작업 진행 중 3년 내 목표 달성. 2023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우리는 계속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 분기로 다음 해로 미루고 있었죠.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드론 때는 막을 수 없고 최신 기술은 고장만 내고 30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걸. 3일 후 저는 펜타곤 4층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군 전력 미래화 전략 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이었죠. 참석자는 30명. 별 3개, 4개 달린 제독들, 방산업체 임원들, 그리고 저 같은 분석관 몇 명.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차세대 항공모함 전력 증강 방안.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항공모함의 건조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전자기 항공기 사출 시스템의 안정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 방어 체계의 강화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회의실이 저를 봤어요. 수석 분석관이 질문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지난주 시뮬레이션 결과는 검토하셨습니까? 드론 군집 공격에 대한. 제 말을 자른 건 윌리엄 제독이었습니다. 별 4개. 해군 전력기획실장이죠. 밀러, 그 시뮬레이션 말인가?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야. 현실에서 적이 그렇게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나? 게다가 우리 정보망이 그걸 사전에 탐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지. 하지만 밀러,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이 바다를 지배해왔네. 항공모함은 단순한 배가 아니야. 미국의 힘 그 자체지. 자네는 분석관이니까 숫자나 보는 거고 우리는 전략을 보는 거야. 이해하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어요. 예산 증액 이야기,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계획, 동맹국과의 협력 방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없는 척 하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마크였어요. 저랑 같은 분석실에서 일하는 후배였죠. 데이브, 아까 좀 심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뭐가? 윌리엄 제독한테 정면으로 대드는 거요. 형도 알잖아요. 저 양반이 얼마나 방산 로비에 깊이 관여돼 있는지. 항공모함 사업에 수조 원이 걸려 있는데
그걸 흔들 순 없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마크, 우리가 분석관인 이유가 뭔가? 진실을 찾는 거죠. 그래. 진실. 그런데 그 진실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든다면 우리는 침묵해야 하나? 마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답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것저것 자료를 뒤적였어요. 뭔가 답이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그리고 우연히 하나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제 해군 기술 동향 보고서 2023년 3분기. 별 기대 없이 스크롤을 내리는데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차세대 항공모함 사출 시스템 독자 개발 중. 기존 방식과 달리 분산형 자율 제어 구조 채택. ADD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진행. 분산형 자율 제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어요. 중앙 집중식인데 분산형이라니?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각 사출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하나의 모듈 고장 시에도 전체 시스템 영향 최소화. 동시 다발 사출 시에도 안정적 전력 분배 가능. 잠깐. 이건 우리가 지난 5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잖아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시험 결과 연속 50회 사출 무고장 기록. 미 해군 목표치의 2배 이상. 50회? 우리는 20회도 못하는데?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황당했달까요?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좋은 나라죠. 하지만 군사기술에서는 항상 우리가 제공하는 쪽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무기를 사가는 고객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공식 문서였어요. 나토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올라온 자료였죠.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추가 자료를 찾으려고. 하지만 더 이상 없었어요. 그 짧은 문단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측이 기술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합니다. 누가 자기 핵심 기술을 다 공개하겠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분산형 자율 제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보 분석과 톰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톰, 한국 해군 기술 개발 동향 자료 있나?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료를 찾아줬습니다. 여기요. 근데 별거 없을걸요? 대부분 우리 기술 기반이고 몇 가지 개량한 정도니까. 저는 파일들을 받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KF-21 전투기 미국 기술 협력. K9 자주포 독일 기술 기반. 이지스 구축함 미국 시스템 탑재. 톰 말이 맞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또는 서방 기술이 기반이었어요. 하지만 한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ADD 독자 개발 프로젝트.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대부분 제목만 있고 내용은 기밀로 분류돼 있었죠. 차세대 함정 통합 전력 관리 시스템. 분산 네트워크 기반 무기 제어 체계. 자율형 다중 사출 플랫폼 연구. 저는 멈췄습니다. 자율형 다중 사출 플랫폼. 이게 어젯밤에 본 그 시스템인가? 상세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개요는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 중앙 집중식 사출 시스템의 단일 실패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별 독립 작동이 가능한 분산형 구조를 제안한다.
각 모듈은 자체 전력 관리 및 제어 시스템을 보유하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가 5년째 고민하는 바로 그 문제의 해법이잖아요. 프로젝트 책임자 이준호 박사 ADD 제7연구소. 이준호.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학회 논문, 간단한 이력 정도. MIT 전기공학 박사. 전력 시스템 전공. 귀국 후 ADD 입사. 평범한 이력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논문 제목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분산형 전력망의 자율 제어 알고리즘, 다중 노드 환경에서의 실시간 부하 분산, 고출력 시스템의 모듈화 설계 방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공모함 사출 시스템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답을 찾은 거죠.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이상했어요. 미국은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았고 최첨단 기술을 집약했죠.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더 강력하게가 아니라 더 유연하게, 더 복잡하게가 아니라 더 단순하게.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해군연구소 제임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개발 초기부터 참여한 핵심 엔지니어였어요. 제임스, 질문 하나 할게요. 뭔데요, 데이브? 시스템 설계할 때 분산형 구조는 고려해 봤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봤죠. 초기 단계에서. 그런데 왜 채택 안 했어요? 복잡해서요. 각 모듈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려면 통신 지연, 동기화 문제, 전력 분배 알고리즘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차라리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죠. 안전하다고요? 이론적으로는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우리의 안전한 시스템은 계속 고장났고 우리가 복잡하다고 포기한 방식을 누군가는 해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포토맥 강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답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다는 느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업무를 했어요.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분산형 자율 제어. 이준호라는 이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데이브, 이건 내 업무 범위가 아니야. 한국이 뭘 하든 우리랑 상관없어. 하지만 상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들이 해결했다면 그건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또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 퇴근한 뒤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다시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제 해군 기술 동향 보고서. 그 짧은 문단을 또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산형 자율 제어 구조. 연속 50회 사출 무고장. 동시 다발 사출 시에도 안정적. 우리가 못하는 걸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철학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완벽한 통제를 믿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중앙 시스템이 모든 걸 관리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유연한 분산을 택했습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되 서로 협력하는 구조. 하나가 무너져도 전체는 무너지지 않는 구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30년 동안 전자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텅 빈 복도. 제 발소리만 울렸죠.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피곤한 50대 남자가 있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 깊어진 눈과 주름. 데이비드 밀러.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넌 30년 동안 뭘 해온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해군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해상시험 돌입. 미국을 추격하는 중국의 해양 굴기.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항공모함. 모두가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처럼 되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미국은 그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아내 수잔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여보. 미안해. 일이 좀 많아서. 요즘 계속 늦던데요. 무슨 큰 프로젝트라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수잔은 더 묻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네. 수잔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그 질문이 계속됐어요.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만약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착각이었다면? 만약 진짜 답이 우리가 무시해온 그곳에 있었다면? 다음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국제협력부 캐서린 부장을 찾아갔어요. 캐서린, 한국 ADD와 기술 교류 채널이 있나요? 있죠. 근데 왜요? 한 가지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무슨 기술? 항공모함 사출 시스템이요. 캐서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공모함? 우리가 왜 한국한테 그걸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보 교환 차원에서요. 캐서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데이브, 무슨 일 있어요? 당신답지 않은데. 없어요. 그냥 분석관으로서 호기심이 생겨서요. 알겠어요. 채널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응할지는 모르죠. 고마워요.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썼어요. ADD 제7연구소 이준호 박사님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30년 경력의 미 해군 분석관이 동맹국 연구원에게 기술 문의를 한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하지만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귀하의 분산형 사출 시스템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 전략기술분석실 차원에서 기술 정보 교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해냈는지, 아니면 그냥 과장된 보고서인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이틀째, 사흘째.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역시 별거 아니었나?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의미심장하다는 걸. 진짜 중요한 기술일수록 쉽게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 이메일에 답장이 왔어요. 발신자 이준호 ADD 제7연구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밀러 박사님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한국 국방부 기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세한 기술 정보 공유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미 해군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며 추후 적절한 시기에 공식 채널을 통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호 드림. 짧았습니다. 정중하지만 거절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밀 등급. 그들은 이걸 보호하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30년 동안 우리는 기술을 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들은 받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죠. 우리가 묻고 그들이 거절하고 세상이 바뀌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뒤처지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또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포토맥 강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만들었어요. 포닉스 프로젝트 초안. 포닉스. 불사조. 재에서 다시 일어나는 새.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전력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 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대한기술 탐색 분산형 아키텍처의 가능성.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의 결론이 있었어요.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문장을 제출하는 순간 저는 반역자가 될 겁니다. 30년 동안 미 해군이 걸어온 길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비겁자가 될 겁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불빛들. 그중 하나가 백악관이었고 하나가 국회의사당이었고 하나가 펜타곤이었죠. 권력의 중심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나중에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걸.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채널이었어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흘러나왔죠. 환희의 송가. 인류애를 노래하는 위대한 음악. 하지만 저는 환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두려움.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무시해온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두려움.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에 차를 대고 핸들에 이마를 댔어요. 하느님,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제출할 겁니다. 포닉스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니까요.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이니까. 결과가 어떻든 저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내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포닉스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고칠 부분이 있나 살폈죠. 없었습니다. 이미 완성이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인쇄 버튼 위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클릭.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페이지. 한 장 한 장 나올 때마다 제 미래가 바뀌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붙였어요. 포닉스 프로젝트 미 해군 항공모함 전력 재구축 방안. 제출자 데이비드 밀러 수석 분석관.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실장실로 가는 길.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아직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없던 일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실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밀러. 이른데. 무슨 일인가? 저는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로버트는 표지를 봤어요. 그리고 눈썹을 치켜 올렸죠. 포닉스? 재구축? 네. 자네 진심인가? 진심입니다. 로버트는 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앉게. 저는 앉았습니다. 로버트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로버트는 저를 봤어요. 밀러, 자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 압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모든 걸 부정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한국 기술이라고.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도 배워야죠. 로버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이거 상부에 올라가면 난리 날 거야.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로비 쪽에서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데이브. 네. 자네는 좋은 분석관이야. 아니, 최고의 분석관이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 보고서를 올린 적 없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네가 틀렸으면 좋겠네. 로버트가 저를 봤어요. 왜냐하면 자네가 맞다면 우리 모두가 틀렸다는 뜻이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일단 내가 검토해보지. 그리고 판단하겠네.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로버트가 불렀어요. 밀러. 예. 자네 각오는 된 거지? 저는 돌아봤습니다. 무슨 각오요? 폭풍을 맞을 각오. 이거 올라가면 자네 인생 바뀔 수도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날 한국에서 열리는 실증 시험을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패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시험이 시작된 지 단 3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포닉스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하고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로버트 실장이 저를 불렀어요. 밀러, 한국 가게 될 것 같네. 예. ADD에서 실증 시험 참관 초청이 왔어. 자네가 관심 있다고 했으니 자네가 가는 게 맞겠지.
저는 놀랐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움직인 거였어요. 언제입니까? 2주 후. 준비해. 하지만 로버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데이브, 한 가지만 말해두지. 이거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 무슨 뜻입니까? 상층부에서 반발이 심해. 특히 방산 쪽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날 오후 저는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들어가 보니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윌리엄 제독, 록히드 마틴 부사장, 국방부 조달실 과장, 그리고 2명의 의회 보좌관. 분위기가 차갑했습니다. 밀러 분석관. 윌리엄 제독이 입을 열었어요.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난리야. 한국 기술을 검증하자. 그게 말이 되나?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실? 자네가 본 게 뭔가? 짧은 보고서 한 줄이 전부잖아.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밀러 씨, 우리는 지난 15년간 시스템에 8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방식을 검토하자고.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죠.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의회 보좌관이 말했어요. 밀러 분석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기술을 배운다는 건 의회에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언론이 뭐라고 쓰겠어요? 미국 해군, 한국에 손 벌렸다고 쓸 겁니다. 윌리엄 제독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밀러, 이번 한국 출장은 그냥 형식이야. 보고 와서 별거 없더라고 쓰면 돼. 알겠나?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본 대로 보고합니다. 자네 경력 생각 안 하나? 경력보다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윌리엄 제독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좋아. 가서 진실을 봐. 그런데 말이야, 밀러.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만약 자네가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쓴다면 그건 자네 마지막 보고서가 될 거야.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겠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진실을 위해 일해왔어요. 숫자와 데이터를 믿었고 그것만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진실을 묻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정치 때문에.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1월이었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ADD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통역을 맡은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약 2시간 정도 걸렸죠. 도착한 곳은 안흥 해군기지 인근의 실험시설이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했어요. 거대한 경납고 같은 건물이 2동 있었고 주변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이쪽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어요. 시험용 사출 플랫폼. 항공모함 갑판을 재현한 100m 길이의 직선 레일이었습니다. 양옆으로 4개의 사출 유닛이 설치돼 있었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미국의 시스템 시설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저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실제 항모에는 이런 유닛이 812개 들어갑니다. 중앙통제실은요? 김민준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중앙통제실이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메인 컴퓨터 말입니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각 유닛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니까요.
서로 통신은 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중앙 장치는 없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중앙 통제가 없다고? 그럼 누가 사출 순서를 정하고 전력 배분을 조정하고 오류를 감지하죠? 그럼 어떻게 해?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이준호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2층 관찰실로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출 플랫폼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이준호 박사님입니다. 김민준이 소개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밀러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톤이었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묘한 대답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기본 시험만 합니다. 연속 사출, 동시 사출, 그리고 하나의 유닛을 강제로 정지시킨 상태에서의 작동 테스트. 강제 정지요? 네. 실전에서는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가 인터컴으로 지시했어요. 아래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0분. 시험 시작까지 30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전자파 간섭 감지. 레벨 3. 기술자 한 명이 외쳤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출처는 불명. 외부 신호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전자파 간섭? 누가? 김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시설은 전파 차폐가 돼 있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 쪽에서 한 겁니다. 아마 국방부 정보부 아니면 CIA. 한국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실패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치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계속합니다. 박사님 간섭이 심합니다. 통신 동기화의 문제가. 괜찮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보정할 겁니다. 기술자들이 서로를 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도 불안했습니다. 전자파 간섭은 모든 정밀 시스템의 적이에요. 특히 실시간 통신에 의존하는 분산형 구조라면 더더욱. 이건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윌리엄 제독은 이렇게 말하겠죠. 봤나? 한국 기술은 실전에서 못 써. 오전 11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 연속 20회 사출. 1번 유닛 준비. 기술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출 레일 위에 더미 항공기가 올라갔습니다. 실제 전투기 무게를 재현한 20톤짜리 장비였죠. 사출 시작. 쾅. 전자기 펄스가 발사됐고 더미가 레일을 따라 날아갔습니다. 속도계의 숫자가 떴어요. 시속 280km. 성공. 2회 준비. 다시 더미가 올라갔어요. 쾅. 성공. 3회 준비.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회, 10회, 15회. 계속됐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회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력 불균형 발생. 1번 유닛 출력 저하. 이준호가 화면을 봤어요. 2번 유닛 보조 출력 투입. 자동 전환 완료. 그리고 사출은 계속됐습니다. 19회, 20회. 연속 20회 사출 완료. 무고장. 기술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번 유닛에 문제가 생겼는데 시스템이 스스로 2번 유닛으로 부하를 옮긴 거였어요. 명령 없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대답했어요. 각 유닛이 자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유닛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부하를 나눠 가져가죠. 중앙 명령 없이요? 네. 오히려 중앙 명령이 있으면 느려집니다. 판단하고 지시하고 실행하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통제를 원했습니다. 모든 걸 관리하고 예측하고 명령하는 시스템. 그런데 그들은 통제를 포기했어요. 대신 각 부분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죠. 다음 테스트 시작합니다. 동시 사출. 이번엔 4개 유닛이 모두 가동됐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유닛 동시 사출 준비. 4개의 더미가 동시에 레일에 올라갔어요. 5초 후 사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쾅쾅쾅쾅. 4개의 펄스가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더미들이 날아갔어요. 전부 성공. 속도 편차 2% 이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시스템은 이게 안 됐어요. 동시에 사출하면 전력 분배가 불안정해져서 출력 편차가 15% 이상 나왔죠. 그런데 이건 2%였습니다. 어떻게? 각 유닛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갑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어요. 중앙에서 배분하면 예측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각자 가져가면 정확합니다.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 못한 방식이었어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번 유닛 강제 정지. 네. 3번 유닛을 지금 꺼버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유닛들이 사출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언제든 고장이 납니다. 그걸 견딜 수 있어야 진짜 시스템이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 유닛을 갑자기 끄면 전체 전력망이 흔들려요. 그럼 다른 유닛들도 오류가 날 수 있죠. 3번 유닛 전원 차단. 딸깍. 화면에서 3번 유닛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전자파 간섭이 다시 강해졌어요. 레벨 4 간섭 감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어요. 한 유닛은 꺼져 있고 외부에서는 전자파 공격이 들어오고 실패할 겁니다. 확실했어요. 기술자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죠. 사출 시작. 박사님 지금은 시작하세요.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미가 1번 유닛에 올라갔어요. 쾅. 성공. 2번 유닛. 쾅. 성공. 4번 유닛. 쾅. 성공. 다시 1번 유닛. 쾅.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속됐어요. 3번 유닛은 꺼져 있었지만 나머지 3 유닛이 알아서 부하를 나눠 가졌습니다. 전자파 간섭이 들어왔지만 각 유닛이 자체적으로 신호를 보정했어요. 10회, 15회, 20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속 25회 사출 완료. 3번 유닛 정지 상태 무고장. 시험이 끝났습니다. 관찰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분산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나가 무너져도 전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앙이 없으니까 중앙을 공격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조율이 되는 겁니까? 명령 체계가 없는데? 명령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준호가 화면을 켰어요. 거기엔 복잡한 알고리즘 코드가 있었죠. 각 유닛은 자기 주변의 상황만 압니다. 전체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 유닛과 통신하면서
나 지금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다른 유닛들이 그럼 나는 이만큼 할게라고 응답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개미를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개미 한 마리는 멍청합니다. 하지만 개미 집단은 놀랍도록 효율적이죠. 여왕개미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각자 주변만 보고 판단해요. 그게 모여서 전체가 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개미. 그들은 자연에서 답을 찾은 거였어요. 우리가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들은 기계를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먹혔어요. 밀러 박사님.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미국 방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전쟁은 계획대로 안 되죠. 통제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게 진짜 시스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각자 켜지고 꺼지지만 전체는 계속 빛나는 도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 기술은 우수합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미국은 틀렸습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더 강하게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통제 없이 작동할 것인가를.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미 해군 30년 철학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3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로버트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나? 보고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해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선 곤란합니다. 로버트는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차로 가세. 차 안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아니, 다른 길에 있습니다. 얼마나? 5년 아니, 어쩌면 10년.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윌리엄 제독이 기다리고 있어. 내일 보고 회의야. 알겠습니다. 데이브. 네. 자네 각오는 됐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의 하늘이 흐렸어요. 각오고 뭐고 그냥 사실을 말할 겁니다. 다음 날 펜타곤 대회의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독들, 방산 임원들, 국회 보좌관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독이 말했습니다. 밀러 분석관, 한국 출장 결과 보고 부탁하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 한국 분산형 사출 시스템 평가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뭐라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분산형 시스템은 우리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신뢰도, 동시 운용성, 고장 보건력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근거는 직접 봤습니다. 연속 25회 사출, 무고장. 심지어 한 유닛을 강제로 꺼버린 상태에서도 작동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실험실 환경과 실전은 다릅니다. 외부 전자파 교란 상황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작동했어요. 그건 누가 그 전자파를 쏜 건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기술적 차이점.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입니다.
하나의 메인 컴퓨터가 모든 걸 통제하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단일 실패점이 생깁니다. 한국 시스템은 분산형입니다. 각 유닛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느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견고합니다. 윌리엄 제독이 비웃었습니다. 밀러, 자네 그걸 믿나? 통제 없는 시스템이 더 낫다고. 믿는 게 아니라 봤습니다. 봤다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니야. 쇼였을 수도 있지. 제독님,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제 눈을 못 믿으시면 직접 가보시죠. 뭐? 한국이 재시험을 허가한다면 제독님이 직접 가서 확인하십시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윌리엄 제독은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별 4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어요. 밀러 분석관. 예, 사령관님. 만약 우리가 그 기술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나?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협력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만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이면 차세대 항모에 적용 가능할 겁니다. 비용은 시스템 개선 비용보다 쌀 겁니다. 이미 한국에서 검증된 알고리즘을 쓰니까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윌리엄 제독. 예, 사령관님. 자네 생각은? 윌리엄 제독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밀러 분석관이 직접 가서 봤잖나. 하지만은 없네. 우리 임무는 해군 전력을 최강으로 유지하는 거야.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고.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령관이 저를 봤어요. 밀러 분석관 한국 측에 공식 협력 제안을 준비하게. 국방부 승인은 내가 처리하지.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사령관은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제독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지막에 로버트 실장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잘했어, 데이브. 고맙습니다. 힘들었지? 네. 이제 진짜 일이 시작이야. 한미 협력 프로젝트. 준비 많이 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미 공동 개발 협정이 체결됐어요. 한국의 분산형 알고리즘과 미국의 고출력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은 아틀라스 프로젝트. 저는 미국 측 기술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한국 측 책임자였어요. 우리는 매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가 명확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알고리즘을 제공했고 우리는 대용량 전력 제어 기술을 공유했어요. 그들이 가진 유연성과 우리가 가진 강력함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버지니아 해군 조선소 엔터프라이즈호의 갑판에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아틀라스 시스템. 시험 가동일이었어요. 저는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이준호 박사도 있었어요. 떨리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사출 준비. F-35한대가 사출기에 연결됐어요. 카운트다운 시작. 5, 4, 3, 2, 1. 쾅. 전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완벽했어요. 그 뒤로 10대가 더 날아올랐습니다. 연속 동시 교차 사출. 모두 성공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은 극한 조건이었습니다. 300대의 무인기를 3분 안에 사출하는 것. 드론 군집 방어를 위한 시나리오였죠. 시작. 무인기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8개의 사출 유닛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쾅쾅쾅쾅.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대, 100대, 150대. 제 옆에서 미 해군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200대, 250대. 300대 사출 완료. 소요 시간 2분 47초.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준호를 봤어요.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죠. 그가 답했어요. 네, 우리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됐어요? 네. 성공했어요. 축하해요, 여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수잔. 네. 제가 틀렸었어요. 뭐가요? 제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요.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고, 중앙에서 관리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놓아줘야 더 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수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배웠다는 거죠? 네. 한국에게서요.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서요. 지금도 가끔 저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했던 순간. 그게 저를 바꿨어요. 아니, 우리를 바꿨죠. 미 해군은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최강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울 줄 알아야 유지된다는 걸. 저는 이제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다. 자존심보다 진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끔은 틀려도 괜찮다. 인정할 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